안녕하십니까. 자, 1회 모의고사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해설을 들으셔야 돼요. 풀어보고 나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4회에 걸쳐서 나가는 것들이 똑같은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라도 엄선해서 한 것인 것만큼 요거를 정확히 이제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걸로 분명히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 관련된 것을 요약 이론서를 통해서 공부하실 때 관련된 것을 같이 좀 살펴보시면은 나중에 2회, 3회, 4회 가면서 이제 좀 더 점수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똑같은 문제를 다시 안 내기 때문에 일단 요거 나온 건 내가 무조건 맞힌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되고, 그 외에 관련된 것도 같이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물론 여기에 관련된 것은, 이 문제에 관련된 것은 다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 나온 거 상관없이. 그런데 이제 다른 것까지는 다 못하니까 자꾸 살펴보시면서 이제는 자꾸 전체적인 전범위에 걸친 것을 자꾸 이제 훑어보는, 그래서 기억을 되살리는 그런 과정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1번 보시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주 가장 간단한 문제죠. 우리 관리계획 내용은 용도 지역 지구의 지정 변경, 두 번째가 용도 구역으로서 개도시 수입, 개발제한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리고 세 번째 기반설의 설치구역 계량, 네 번째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 다섯 번째 지구단위 구역, 지구단위 계획. 그래서 1번은 지역의 변경이니까 당연히 관리계획 내용이고요. 2번은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이죠. 개도시 시입니다. 3번이 입에 대한 얘기죠.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 관리계획 내용이죠. 4번은 재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을 풀어 쓴 거예요. 우리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이 관리계획 내용인데, 정비사업에는 6가지 정비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가로세 정비사업, 그 중에 하나를 풀었었기 때문에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풀어 쓰는 것도 대비하시고, 5번이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하는 경우니까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우리 구역 중에서 관리계획 내용에 속하는 것은 개도시 수입 5가지 구역이지, 여기 나오는 기반설 부담구역이나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서 개발해서 인구가 늘어났을 때 부족한 기반설 설치와 관련해서 나오는 2가지 구역이라 관리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하여튼 해설 들으시면서 이건 별도 해설지가 없으니까 어느 부분이 어떻게 틀리는지를 착착 잘 체크를 해두세요. 보충할 거 있으면 옆에다 보충을 해두시고 설명드리면서, 2번의 광역계획권의 지정과 광역수익 내용의 설명이 잘못된 것은, 자, 우리 3가지 광역수익 기본계획 관리계획 중에서 제일 복잡한 광역수익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통 도시군 계획이, 도시군이 얘기하는 게 특광시군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역이면은 둘 이상의 특권시에 관련된 것이라 내용이 제일 복잡한 것이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광역이 나오면 광역계획권의 지정과 광역계획을 수립할 권역이 둘 이상의 특광시군의 전번의 일부에서 지정이 돼야 될 이 권의 지정과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정하는 것이 광역특획이 되는데, 이 광역특획 수립 절차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특히 광역특획 수립할 때는 기본적으로 절차가 우리 수립하는 절차와 수립하고 나서 승인받는 이 크게 두 절차로 나눠지는데, 수립하기 전에 알아야 되니까 기초조사를 해야만 되고요. 그 다음에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듣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수립을 합니다. 수립하고 나서 승인권자에게 서류를 보내면 승인권자가 승인하기 전에 관련 행정기관장과 협의할 거 협의하고 도시의원의 시임위를 거쳐서 승인을 하고, 승인했으면 수립권자에게 서류 보내면 수립권자가 공고를 하면, 이런 뼈대인데, 여기서도 가장 핵심은 권해 지정과 계획 수립 승인 요거 구별하는 거죠. 다른 것들은 좀 저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이 원리를 항상 설명드리는 건데, 항상 보통 기본적으로 그 관할구역에 대한 행정계획은 그 관할구역을 책임지는 행정청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광역은 항상 둘 이상의 특권시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수립을 하는 것은 혼자 수립할 수가 없잖아요. 관련되는 행정관이 공동으로 수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해 지정이라는 것은 광역특획을 수립할 권역을 지정해 주는 것이라, 그 지정되는 구역의 윗사람이 지정을 해요. 위에서 필요해서 여기를 계획을 수립하라라고 권을 지정해주면 거기 관련된 사람이 공동 수립하는 구조 아닙니까? 분명히 권의 지정과 계획 수립을 구별하셔야 되는데,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라면 지정되는 경우에서는 둘밖에 없어요. 같은 도에 걸쳐서 지정할 때랑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할 때 이 2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고,
같은 도라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바로 윗사람이면 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고 둘 이상의 시도면 윗사람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이게 권해 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일단 둘을 아시고 여기서 계획의 수립을 묻게 되면 계획 수립은 국장이 수립하는 경우가 있고 국장 밑에 시도사가 수립하는 경우가 있고 시도사 밑에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경우까지 있죠. 구청장만 없어요. 구청장은 둘 이상의 구 단위로 수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선택하는 건데 이들 중에서도 이제 권이 어떻게 지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같은 도에 걸쳐서 도지사에서 권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랑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국장에서 광역계 권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랑 나눠서 같은 도라면 관련되는 사람, 도 밑에 있는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가 원칙이 되겠습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시도지사 공동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곳에 행정청이 공동으로 한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군수가 수립했으면 승인권자는 바로 윗사람이 승인권자가 되죠. 시장군수 윗사람인 도지사가 시도에서 수립했으면 바로 윗사람인 국장이 승인을 하고 국장이란 본인이 그냥 협의심이 거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각각 이 사람들이 윗사람에게 승인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해야 되지만 시장군수가 빨리 수립해서 승인청 들어가야 되는데 도지사가 권을 지정한 때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3년 내 승인 신청이 없다라면은 시장군수가 안 하니까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게 원칙의 완성입니다. 시도사가 공동 수립해야 되는데 만약에 3년 내 국장에게 승인청을 안 한다라든지 여기서는 또 하나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이 둘 중에 하나가 있다라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 수립한다. 이게 원칙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든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이 시장군수와 도지사 간에 사이좋게 두 사람이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경우임이죠. 그리고 시장군수가 만약에 협의를 거쳐 도지사님이 혼자 해주세요라고 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는 예외죠. 예외. 이 일이 있으면 도지사가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도지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 다르죠? 시도지사와 국장 간에도 필요한 경우 두 사람이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이제 이게 우리 그림상 수립권자의 그림이고 여기다가 이제 그 바로 윗사람이 승인권자가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도지사가 공동 수립권자로 나서선 단독 수립권자로 나서더라도 이때는 도지사가 수립했지만 국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 케이스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이 경우나 이 경우라면 당연히 국장의 승인을 받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어차피 이 사람이 도지사가 나섰지만 시장군수 뜻에 따라 나섰기 때문에 도지사 선에서 충분하다. 따로 국장 승인 필요 없다. 이런 예외. 이것이 최소 이거는 아셔야 돼요. 이 정도면 80% 이상은 해결됩니다. 여기서 다른 것들 자세하게 묻는 거 시험에는 평상시 드문 것들이지. 이거는 이거 갖고 웬만하면 정답만 잘 찾으면 되는데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살 붙일 때는 이제 잘은 안 나오지만 하실 분 여기다 더 추가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1번의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은 시도사가 벌써 틀린 게 구를 빼주시고 뒤에서는 시를 빼주셔야 돼. 구에 걸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구 대신에 특별시 광역시 단위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 그래서 구가 틀리고 구가 걸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시도지사에서 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둘 이상의 구에 걸칠 때 윗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 아까 같은 도일 때 도지사밖에 없어요. 시도지사가 될 수가 없죠. 권해 지정이잖아요. 그리고 2번, 3번 요 얘기가 이제 수립에서 제가 그대로 했던 얘기고 4번은 요 경우죠. 시장군수 요청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했기 때문에 이때는 국장 승인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얘기고요. 5번 얘기는 절차 중에 하나 써놓은 겁니다. 국장이 승인을 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에게 서류를 송부해야 되고 서류를 송부된 시도지사가 공고하고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라. 자, 우리 국장이 할 때는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는 심의를 거치는데 협의했던 중앙행정기관장과 요청했던 시도지사에게 서류 보내면 이 사람이 공고열람한다는 얘기고 만약에 도지사가 승인권을 행사한다면 협의했던 행정기관장과 시장군수에게 서류 보내면 시장군수가 공고열람한다고 그 얘기죠. 그냥 그래서 그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3번이 다음은 용도지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타당한 거. 자, 우리 용도지역은 머릿속에 항상 그 용도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제가 항상 하는 틀은
용도지역은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 용도지역, 그죠? 용도지역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도가농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제가 독자적으로 만든 틀은 아니고 법의 순서대로 그냥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도관농자, 도시지역은 주상공록, 이렇게 항상 나누잖아. 주상공록으로.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보생계로,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 이게 법의 한분류 아니겠습니까? 제일 유명한 도시가 개발, 비도시 보존, 주상공이 개발, 녹지와 비도시를 보존 용도. 그러면서 이 말 그대로고요. 관리지역에서 보전관리는 여기에 준하는 거. 자연환경 보존으로 지정하고 권고하는 곳이 보전관리. 농림지로 지정하고 권고하는 것이 생산관리.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는 곳이 준하는 계획관리. 그리고 농림은 농업진흥지역과 보전, 산지 등에 대해서 농림업진흥을 위해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 해안, 수자원, 생태계, 문화재, 수산자원 보호성 다 보존할 것들 쭉 열거하고 있는 이게 법의 한 분류인데 0에 따라 주상운동은 다시 0에 따라 세분되죠. 주거지역은 전일준으로, 전용 일반 준으로, 전용이 1, 2종, 일반이 1, 2, 3종,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중일근육, 그 다음에 공업지역이 전일준, 전용 일반 준, 녹지가 보생자, 보전, 생산, 자연녹지. 제가 법 순서대로 제가 해놓은 것이고 가감 없이 이렇게 해놨는데 이 틀은 그대로 머릿속에 딱 박아놔야 여기다가 이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크기를 여기다 이제 입히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양호한 주거환경, 편리한 주거환경, 양호한인데 1, 2종, 단독이냐, 공동이냐, 저층, 중층, 중고층, 준주거, 주거기능 위주로 하되 상업업무기능 보완이 필요한 상업지역은 중심, 도심, 부도심의 상업업무기능, 일반적인 상업업무기능, 근린 지역에서의 일용품 서비스 간단한 공급, 유통, 소유진업간 유통기능 증진. 전용공업이다. 중화, 공해성업을 수용하려고. 일반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비 주는 경공기타 공업을 수용하지만 주거 상업 업무기능 보완, 다른 기능 보완. 녹지 중에 순수한 보존 얘기밖에 없어요. 생산 녹지, 농업적 생산에서 개발을 유보한다. 자연 녹지, 자연스럽게 개발하는 불가평의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워낙 기초라서 안 적을 것도 그냥 다시 한번 적어봤어요. 이건 항상 우리가 공부할 때마다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번의 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거지의 편리한이 아니고 양호한 그래야 되겠죠. 2번의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충은 좋은데 양호한이고 편리한. 일반은 편리한 얘기잖아. 그래서 틀렸고 3번의 일반 공업은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상업 업무기능 보완이 필요하다. 이거는 일반 공업이 아니고 준공업에 대한 설명이죠. 4번이 계획관리지역이 도시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에서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것이 정확한 도시계획에 준하는 계획관리가 되겠습니다. 5번에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주거기능 위주로 하되 일부 상업업무기능 보완? 그러면 준주거에 대한 설명이 되잖아요. 틀렸죠? 4번 국회법률에서 용도지역 결정 절차상의 특례를 서술하고 있다. 가장 잘못된 것은 1번이 우리 원래 지정 특례는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지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특례라는 것은 관리계획 세울 필요 없다는 점에서 관리계획 세우지 않고서도 다른 것으로 의지된다는 점에서 특례인데 그게 공유수면 메리츠와 기존에 있는 땅인데 타법률에 제정된 특례가 인정되죠. 하나하나 나오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번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간의 농지중 농지법에 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 된 지역은 이 법에 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상서로 본다. 앞에 전제가 틀렸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 요것 대신에 관리지역 안 요렇게 바꿔주셔야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특례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관리지역이 있는데 관리지역 안에 농지가 있고 산림이 있으면 관리지역의 행정을 그대로 받는 건데 이 관리지역 안에 농지에 대해서 어느 날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이 됐다라면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됐으면 이 농업지는 농사를 잘 지을 땅이고 이게 농림의 농을 구성할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들어가야 될 땅인 농림지역으로 관리계획 세울 필요 없이 결정고시상서로 보겠다는 겁니다.
농업지는 농지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전제 조건이 바뀌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이 관리적인 땅만 전제로 하냐? 자, 우리 농림지역보다는 관리적이 좀 더 행위제한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곳이죠. 풀어져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관리적을 그대로 여기다 행위제하면 이게 망가지기 때문에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농림지역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지역보다 더 완화되어 있는 게 도시지역인데 왜 도시지역에선 이거를 이렇게 안 보내느냐? 애초에 도시지역은 농업진흥지를 지정할 수 없는 땅이에요. 우리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주상공이 안 되고 녹지지역 중에서도 특별시 녹지지역은 특별히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 도시지역 중에서는 특별시가 아닌 광역시 녹지지역 등 주상공 안 되고 특별시 녹지지역 안 되니까 나머지만 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도시지역은 이걸 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정을 전제로 보내는 걸 말할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관농 농림지역 있는 땅이면 이미 농림인데 왜 이렇게 의제를 합니까? 할 필요가 없지.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다라면은 농림지역보다 행위제한이 더 개발 못하게 하는 곳이라 이 행위제한을 그대로 여기다 적용을 해도 농업지역은 훌륭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대로 적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완화되어 있는 관리지역에서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1번이 틀린 겁니다. 관리지역 안에 농지중이 말에 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에 요거만 지금 물었지만 원래는 똑같아요. 관리지역 안에 있는 산림 중에서 산지관리법에서 보전산지로 지정고시가 되면 이 보전산지는 농림의 리물 구성할 땅이라고 했잖아요. 임업용. 근데 임업용이지 모든 보전세가 대부분 임업용이 됩니다만 임업용만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설악산 등에 있는 보전산지라면 임업용 목재 생산이 아니잖아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대로 보존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전제는 똑같은데 우리 보전산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달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둘 중에 하나로 의지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추가시켜 놓으면 돼요. 이것도 바꾼 상태에서 자 이게 그 예외 아닙니까? 특례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항만법에는 항만구에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시면은 이 법에 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들어온다. 자, 우리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까지 된 것으로 보는 것 중에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항만구역이 됐든 어항구역도 마찬가지죠. 항만의 어항구역으로서 어디에 연이어 접하고 있느냐. 도시지역에 연접하고 있으니까 도시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연접하면 도시지역으로 안 봐요. 이게 2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도시로 되는 거 3가지가 여기는 없지만 택지개발지구는 도시로 갈 수밖에 없죠. 택지로 개발하니까. 또 하나가 산업단지인데 산업단지 중에서 농공단지는 공장 몇 개 불과하니까 이건 도시로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농공단지를 뺀 나머지 국가 일반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도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번은 농공단지는 도시로 의지하지 않는다니까 맞는 거예요. 농공단지를 뺀 국가 일반 도시 첨단 산업단지 3가지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5번의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도시적으로 의지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발전소 설치하는 땅이니까 큰 개발인 도시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것도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전원개발사업구역 중에서도 수력발전소를 설치하겠다. 상간벽지에 설치하니까 수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도시로 의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송변소 설비만을 설치하는 거 간단한 설비라 발전소에 비해서는 간단한 설비라 이것도 도시로 의제 안 되는 예외까지 있죠. 그리고 3번은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예외잖아요.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이웃하는 용도적인 경우가 같으면 이 매립 목적이랑 매립지에서는 무조건 매립 목적이랑 이웃하는 용도적인 내용과 비교해서 둘이 같으면 특례예요. 같으면은 특례라는 게 관리계획 결정 절차 없이 그죠? 매립 준공기간 매립의 준공기간부터 이와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보진 않아요. 우리 다른 곳과 달리 매립지에서는 새로 생겨난 땅이라 특례가 인정돼도 고시는 새로 해야 돼. 그래서 지정된 것으로만 보지 지정 고시하면 틀립니다. 고시는 의제가 안 되고 새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특례 맞는데 만약에 매립 목적이랑 이웃하는 용도지역이 서로 다르다면 특례 인정한대요. 아니면은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다. 전체로서 같을 수가 없죠. 그럼 특례 인정 안 되니까 특례 인정 안 될 때는 관리계획 결정해서 목적대로 지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5번 얘기가 지구별 행위제한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건데 용도 지구별 행위제한이 나오면 이 지구별로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그 얘기 근거만 보시면 되는데 내용보다 근거만 보시면 되는데 우리 지구는 지역을 보충하는 작은 것이라 원칙은 조례
도시군 계획 조례,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렇게 통제한다 보시면 돼요. 조례. 작은 것이라 지방의 의원들이 정하는 조례를 통제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지 않은 예외 4가지를 따로 기억하시고 예외 4가지를 따로 기억하시고 예외 아닌 것은 조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예외 중에서도 다 사유가 있다 그랬잖아. 우리 고도지구에서 고도지구는 높이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 고도지구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직접 정하겠다. 우리 고도지구는 용도지구는 관리계획 세우는데 여기서 핵심이 높이인데 이 높이를 조례에 맡기면 안 되겠다. 관리계획으로 직접 정하겠다. 핵심이니까. 그 다음에 시설보호지구 학공항공 중에서 공항시설보호지구만 다른 시설보호와 달리 공항시설보호지구는 공항시설뿐만 아니고 항공기 안전운항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아주 넓게 통제를 해서 조례로 하기에는 조금 힘이 벅찬다. 공항시설법 법률로서 직접 수많은 통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돼요. 이 2가지는 높이는 핵심이니까 넓어서 법으로 직접 통제하겠다. 옛날에 항공법, 지금 공항시설법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2가지는 이렇게 꼭 이해하셔야 돼요. 나머지 2가지는 그 지구 중에서 고유한 특성을 살리려고 예외를 인정하다. 고유 특성 중에 취락지구가 고유 특성이 있잖아. 우리 취락지구는 어떤 게 고유 특성이냐? 다른 지구와 달리 지정되는 곳이 한정돼 있다. 그래서 취락지구는 나눌 때 자연 취락과 집단 취락으로 나눠지는데 우리 자연 취락에 들어가는 것이 녹지와 비도시 지역에 들어가는 게 자연 취락 아닙니까? 주상공은 스스로 취락 고치기 때문에 필요 없다 그랬어요. 녹지나 비도시에서 취락 스스로 정별 능력 안 될 때 2가지로 지정하는 것이라 녹지와 비도시 지역에만 들어가는 게 자연이고 여기에서는 들어가는 곳에 대한 행위제한 근거를 살려주는 게 고유 특성을 살려주는 것이다.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근거는 보통 원칙이 0이기 때문에 자연취락지구는 대통령령, 시행령,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역에 대한 근거니까. 근데 대통령이라서 유일하게 우리가 지구 중에서 알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4층이야 제한한다는 거. 그래서 지구 중에서는 자연취락지구만 4층이야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집단취락은 개발 제한구역만 들어가는 게 집단취락이잖아. 우리 취락지구는 구역지에서는 개도 2군데만 들어가요. 그런데 집단취락은 개발 정역만 있는 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법에 나와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도 취락지구 지정할 수 있는 곳에는 속합니다만 0의 종류는 없죠. 지정할 수 있는 곳에는 들어갑니다. 어쨌든 집단은 개발정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행위제한법, 개특법이 있잖아. 개발정역의 지점을 관련하는 특별조치법 여기서 행위제한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유 특성을 살려주는 거잖아.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는 고유 특성이 다른 지구와 달리 개발을 진행한다. 사업이 예정돼 있다는 게 특징이잖아요.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도 자체적으로 기존 있는 상태에서 행위제한을 이거 개발을 할 수 있으면은 사업을 할 수 있으면은 그 지역의 건축 제한에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기존 제한으로 사업을 할 수 없다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다른 법에 의한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개발진흥지 그러면 이 계획에 맞는 것을 짓도록 해야지 엉뚱한 거 하면 사업하기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지구 단위나 개발기획에 위반하는 거 모두 이렇게 통제합니다. 이게 필요 없는 개발진흥지 성립을 안 한다? 그러면 기존 건축 제한에 그대로 따라가서 하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조례는 아니죠. 이게 예외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조례고. 그래서 1번의 자연취락지구는 0에 나와 있는데 그 0의 내용을 물었죠. 4층이야 제한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고도지구는 2번이 도시계획 조례가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다 그래야 돼요.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최고에서는 초과할 수 없을 것이고 최저 고도지에서는 미달할 수 없겠죠. 2번이 틀렸고 3번이 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예외죠. 지구 단위 계획도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라면 그 2 계획에 위반하는 거 못 짓는다. 이런 통제. 4번 미관지구는 예외 4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조례로 정하는 이게 맞는 겁니다. 조례로 정하는 거기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없다는 신경 쓰지 말아요. 보존지구 같은 경우는 조례가 정하는 거를 건축할 수 있다는데 이거 그런 것까지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평소에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거 무엇으로 정하느냐 그것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 공항시설보호주가 이거 예외죠. 공항시설법 이렇게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리고 6번에 하나의 대지가 다음과 같이 도로변에 띄우머러지는데 일반 상업지역과 다음의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 건축 면적이 얼마냐. 이 계산 문제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자, 제가
관련된 것까지 계산 문제는 아주 간단하지만 관련된 것까지 다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국회법에서 지금 국회법 얘기죠. 국회법 12문제 중에 하나니까 우리 건축법이랑 약간 다른데 국회법이 더 많이 나오죠. 지금 국회법에서는 하나의 대지가 지금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다 그러면 대원칙은 원래 각각의 지역에서 행위자는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어느 부분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부분이 있다. 아니면 여기에 대한 예로서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걸쳐 있는 상업지역이다. 띠 모양인 상업지역이 있으면 660 이하로 따지는 게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전체 대지에 대해서 건폐율이냐 용적률이냐 건폐율과 용적률이 아닌 기타 건축 제한이냐 둘로 나눠서 건폐율과 용적률이면 가중 평균값을 전체에 대해서 적용하겠다. 기타 건축 제한이면 넓은 지역의 행위 제한을 전체에 쓰겠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이 300선의 부분이 있더라도 만약에 녹지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눠진다면 녹지와 그렇지 않은 것은 다시 각각이 되는 이 규정이 대지에 대한 규정이잖아. 그런데 제가 이 계산 문제 할 때는 이 부분을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 건축 면적 계산할 땐 건폐율을 쓰고 연면적 계산할 땐 용적률을 쓰는데 결국 여기서는 가중 평소수를 쓴다는 얘기는 각각의 전체에서 각각의 면적이 차지하는 그 크기를 가중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결국 각각 쓴다는 얘기가 돼요. 결국 가중이라는 얘기는 단순 편견이 아니고 그래서 계산 문제는 국회법에서 나왔다면은 둘 이상 이제 걸쳐 있다면은 330 이하인 부분이 없으면 원래 각각, 있어도 결국 각각, 녹지가 끼어도 각각이라 그랬잖아. 결국 그러면은 면적 따질 필요 없이 녹지냐 아니냐 따질 필요 없이 각각의 건축 면적, 연면적을 구해서 더해주면 끝입니다. 이건 다 통일돼 있잖아. 그래서 제가 계산 문제 쉽다고 한 거예요. 일단 우리 요거 한번 보시면 먼저 그러면 여기서 이종 일반 녹지 일반 상업 뭐 띠 모양으로 그 일반 상업 신경 쓸 필요 없어. 다 각각 건축 면적을 구해서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어느 경우나 다 국회법에서 나오게 되면 그러면 요 계산 문제는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 면적은 대지 면적이 500인데 여기다가 이종 일반의 건폐율을 갖다 곱해주면 건축 면적이 나오죠. 이종 일반의 건폐율이 60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500 곱하기 0.6이니까 300 더하기 녹지 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인데 건폐율이 20%니까 0.1을 곱해주니까 20 더하기 일반 상업은 400인데 400 곱하기 0.8을 해줘야 되죠. 80%니까 482 32 320 더하니까 640. 답은 이제 640이 간단하게 나오는 겁니다. 계산은 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제 다른 얘기 혹시 말로 할 때 답은 지금 나왔습니다만 기타 건축 제한이라고 하면은 즉 뭐 건축 제한, 용도 제한이라면 넓은 지역 행위자를 따라가니까 330 이하인 부분이 있으면 넓은 지역은 이 지역이 되죠. 여기에 대한 건축 제한을 전체 그대로 쓰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건축물이 걸쳐 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이렇게 두 땅에 걸쳐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미관지구나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일 때 예외 인정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각각이지만 이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쳐 있다 그러면 미관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한 규정을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다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비록 여기만 미관 고도지구지만 이 규정을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다 적용하겠다는 예외 규정. 근데 만약에 방화지구에 걸쳐 있다 그러면은 방화지구에 대한 규정을 건축물 전부에만 적용한다. 땅은 불에 안 타니까 대지는 적용 안 하고 이때도 방화지구가 그렇지 않은 곳에 경계에 방화벽이 설치해서 방화벽 바깥에는 적용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까지 그죠? 이 얘기는 이제 말로 할 때 많이 했던 얘기들 아닙니까? 그래서 자 7번. 자 공동구에 대한 기술이 좀 옳은 것인데 우리 기반시설 중에서 유통공업에 도로 밑에 설치하는 공동구 1번 공동구 설치 계량 포함해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한다. 우리 공동구에 대한 얘기를 기반시설 중에서 별도로 따로 떼내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다른 기반시설과 달리 공동구를 쓸 사람, 점용 예정자에게 좀 불리하게 하느라고 따로 해놨다 제가 그랬는데 원래 설치 비용은요 설치하는 시행자가 혼자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른 기반시설은. 그러나 공동구만큼은 시행자와 점용 예정자 뭐 한전이 전기세를 든다 한전 그죠? 점용 예정자가 공동 부담하는 게 공동 부담해야 돼요.
그만큼 이제 그나마 설치 비용을 시행자가 혼자 낼 거를 시행자와 점용예정자가 공동 부담하지 나머지 관리 비용 사용료는 쓰는 사람 점용하는 자만 내게 돼 있습니다. 설치 비용을 같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다. 1번 틀렸고 2번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점용 공사 기간 등을 예정자에게 통지. 이게 맞는 겁니다. 이걸 그 전에 시행자가 점용 예정자가 아니고 특광시장업소에게 통지하라 그래서 뭐 틀리게 낸 적도 있어요. 아니 당연히 공사를 끝냈으면은 예를 들어 전기시설을 안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면은 전기시설을 설치할 한전에게 언제까지 전기시설을 점용하는 공사를 하라 이렇게 통보를 해줘야 공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정자에게 통지하는 거 맞죠? 참고로 여기는 지금 이거로만 했지만 우리 공동구가 설치가 되면은 공동구에 수용해야 될 시설은 빠짐없이 수용돼야 돼요. 그런데 해야 될 시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수용돼야 되지만 우리 시설 중에서는 안전 문제 때문에 공동구 협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거, 꼭 수용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가스관과 하수도관이 대표적입니다. 가스관은 가스 터진 위험에서 하수도는 오염 문제 때문에 무조건 집어넣는 게 아니고 안전 문제 때문에 협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나머지는 수용해야 된다. 3번에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누구나 관리자가 누구나가 틀렸습니다. 누구나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공동구 설치 비용을 미납자 안 낸 사람이 쓰고자 할 때만 해. 설치비용 낸 사람이 왜 허가를 받습니까? 이미 돈 냈는데 써야지. 설치비용 안 낸 사람이 쓸 때만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 4번에 공동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관리 비용이죠. 관리 비용은 관리자인 특광시장업소가 부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관리자 하나도 안 내요.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해요. 여러 가지 수용될 시설을 수용될 시설을 점용하는 자가 점용하는 자들끼리 함께 부담입니다. 관리자는 뒤에서 점용 면적 고려해서 누가 얼마 내라 부담 비율만 정해질 뿐이에요. 정비구역에 330만 초과 시에 시행자는 공동구 설치에 대한 공도 설치 의무는 330만 초과가 아니고 200만 초과 시에요.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으로서 200만 초과 시에 200만 초과하는 숫자 여기밖에 없습니다. 공법에서 설치할 의무를 집니다. 8번에 도심계획 시설 결정의 해제 신청제에 대한 설명이 좀 옳지 않은 거 해제 신청제. 지금 이건 위치가 도시군 관리계에서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로 결정이 됐죠. 그러면 이 부지로 결정된 상태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 안 될 때 보지 중에 제가 맨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지로 묶인 상태에서 2년 내 사업 시행 안 될 때, 10년 내 안 될 때, 20년 내 안 될 때로 이 그림 그리는데 그중에 10년 내 안 될 때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매수 청구고요. 그 다음에 해제 권고제도도 있고 올해 신설된 해제 신청제가 다 10년 미시행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해제 신청제는 말 그대로 부지로 묶인 토지 소유자가 해제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신청한다는 얘기인데 새로 신설된 건데 해제 권고제도가 이제 행정청이나 지방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게으르면 못하는 거 아니고 직접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걸 얘기해요. 아주 좋은 제도인데 그래서 일단 해제 신청 요건이 1번이죠. 10년 미시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1번 도중계획 시설 결정의 고실로부터 10년 내에 도중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10년 동안 안 되고 있는 경우로서 실효시까지 20년이 될 때까지 사업 시행이 안 되면 자동 실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 실효시까지도 앞으로 집행계획이 없다. 그러면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할 거니까 이게 10년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얘기는 이런 겁니다. 아니 소유자가 당연히 이 토지 소유자가 해제 신청을 한다면 누구에게 신청하는데 해제? 만든 사람에게 신청하죠. 도심계획서를 결정하는 것은 관리계획 결정 절차에 따라서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럼 해제도 그 사람이 만든 사람이 해제하는 거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이 묶여 있어서 고생하는 대지 소유자가 우리 관리계획 절차, 관리계획은 입안과 결정으로 나눠지죠. 입안과 결정으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입안과 결정을 통해서 도중계획서를 결정했으면은 해제할 때도 해제를 입안해서 해제를 결정했을 때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입안권자에게 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입안권자에게 신청을 하면 돼요. 그러면 입안권자는 신청한 사람에게 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3월 내에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입안할지 말지를. 그래서 소유자가 통지를 받아보니까 입안 안 하기로 통지가 왔어요. 해결 안 됐죠. 아니면 입안하기로 통지해서 기뻐했는데 실제 입안했어요. 그런데 해제를 결정 안 하면 결국 해제 안 되는 건 마찬가지. 그러면은 해제가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결정권자에게 직접 해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두 번째가 여기에요. 그럼 결정권자는 신청 받은 때로부터 2월 내에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통지를 받아보니까 역시
안 하기로 왔다. 안 하기로 왔다라든지 하기로 통지가 왔는데 실제로는 안 했다. 그러면은 또 문제 해결 안 됐으니까 결정권자가 아닌 국장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국장이 해제 권고를 결정권자에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법의 내용인데 우리 영에서는 추가로 이러한 결정 자체를 너무 늦게 해도 안 된다. 해제를 해제 안 하는 결정까지 포함해서 시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6월 내에 결정하게 돼 있어요. 이건 영의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입안권자가 입안하기로 통보했다. 그때로부터 6개월 내에. 결정권자가 직접 해제하기로 통보를 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6개월 내. 국장으로부터 해제 권고를 받았다. 그때로부터 6개월 내 각각 결정을 해주라는 건데, 여기서 이거는 법에 의한 것이라 법에 의한 숫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0에 의한 숫자보다. 순서대로 해놓고 3, 2는 6이다. 제가 이렇게 이제 외우라고 강의했던 거 아닙니까? 순서대로 해놓고. 근데 이제 이거를 지문화시키진 않았어요. 법에 의한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법에 의한 숫자를 좀 바꿔놨는데, 그래서 2번이 소유자는 먼저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입안권자는 신청받은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 소유자에게 알리고 3월 내에. 사실 3번이 해제 입안을 하지 않으기로 정하여 신청일에 통지했다. 그러면 해결 안 됐으니까 소유자는 그 다음엔 결정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고, 4번은 결정권자는 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3개월 내에 결정 여부를 정하여 소유자에게 알리라. 이게 틀렸죠. 이거 3, 2는 6이 2잖아. 2개월 내에 소유자를 알려야 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하라. 4번이 틀렸습니다. 5번에 결정권자가 해제를 하지 않기로 정하여 신청일에 통지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국장에게 도중개 시설 결정에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다음에 9번이 다음 중 지구 단위기의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것. 여러분, 지구 단위기의 구역은 나름대로 특광지구의 일부를 개발하고자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지정해야만 되는 두 가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도시 지역이지만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계획관리, 개발진인지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지정할 수 있는 것을 묻고 있어요. 그럼 제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원 땅에, 대상인 땅에 개발 목적이냐 보존 목적이냐. 개발 목적이면 지구 단위 기호를 지정해서 개발하는 거 얼마든지 충돌이 안 되죠. 필요하면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돼. 근데 보존할 땅이면 이걸 지정하는 순간에 개발이 되니까 보존할 땅이 망가지죠. 그래서 지정할 수 없어요. 개발 목적이면 되고 보존 목적이면 안 되고, 이 원리면은 수많은 것들 그냥 다 이해로 됩니다. 자, 헷갈리신 것도 역시 해놨는데 1번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이거 개발 제한 구역이 아니에요. 개발 제한 구역이면은 보존할 땅이라 안 되잖아. 지정할 수 없잖아. 이건 그거로 착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은 그래도 0에 나오는 것 중에 지정할 수 있는 것이 헷갈릴까봐 그냥 해놓은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개발할 수 있는 곳이요. 예외적으로 일시적으로 허가를 제한하는 것이지.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하는 거 뭐 3년 돼서 제한하는 1회 하나 2년 연장해서 제한하는 그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필요한 경우에 거기서 잠깐 제한하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 단위 규격을 지정해서 지정해서 개발하는 거 가능합니다. 헷갈리면 안 돼. 이번에 세로 도시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 개발 허가가 필요하다. 세로 도시로 편입된다는 것은 과거는 비도시였는데 비도시에서 세로 도시로 편입되니까 개발이 되는 것이라 가능해지죠. 3번이 답이 되잖아요. 시가와 조정구역. 아니 이거는 엄청 무서운 것 아닙니까? 시가와 유복이 한 땅에 개발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곳인데 어떻게 여기다가 개발을 하려고 지구단위규격 지정하겠습니까? 안 되지. 여기서 해제가 되면 가능해. 해제라는 얘기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할 때 유명한 얘기가 다른 건 다 이해하시되, 개발지향구역 안 됩니다. 도시자연공격 개발 막으니까 안 돼. 여기 시가정구역 안 돼. 공원 개발 못할 땅이니까 안 돼. 그런데 이곳에서 각각 해제가 되면 풀어지니까 가능해진다 그랬잖아. 그리고 녹지는 보존할 땅이라 안 돼요. 그러나 녹지에서 주상으로 바뀌면 개발할 땅으로 바뀌기 때문에 가능해진다. 그죠? 자, 4번 정비구역 개발할 땅이죠. 5번은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있다. 대중교통 결절지라면 적어도 3개 이상 노선이 교차되는 곳을 얘기합니다. 이곳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때 주로 보는 규정이에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엄청나게 개발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그러니까 0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돼요. 여기도 개발할 수 있는 땅이니까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되죠. 그래서 답은 여기서 3번인데, 우리가 지정해야 되는 곳과 구별하셔야 돼. 지정하여야만 하는 곳은
뭐 택시 정비 10년, 녹지를 시공해서 해지돼서 녹지를 주산으로 변경된으로서 면적 30만 이상 외우는 거. 그건 이제 제가 두음자를 잠깐 얘기했을 뿐이죠. 나중에 한번 나오면 보시고 10번에 다음 중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서 지구단위를 지정할 수 있는 걸 배웠으면 여기에 관련된 걸 찾아보시면서 지정해야 되는 곳 아니면 B도시에 지정할 수 있는 그 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공부하죠. 아까 해제 신청제를 제가 설명은 해제 지정 관련된 건 다 드린 거예요. 여기서 더 벗어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관련된 해제 광고제도나 매수 청구제도 이런 거 유명한 거 그런 걸 같이 봐주시면 자꾸 반복이 돼서 나중에 시험 때 좋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자꾸 관련된 걸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10번에 다음 중 지구단위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하는 거. 자, 우리 지구단위의 필수 두 가지, 그렇지 않은 선택사항 구별하는 거. 우리 필수 두 가지는 지구단위의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2번 용도 제한을 풀어줘야 목적이든 용도의 건축물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용도만 들어서는 안 돼. 그 정도 크기가 들어가야 사업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에 크기랑 관련되는 게 면적, 높이잖아. 면적을 결정하는 게 건폐율 윤주율 3번이죠. 높이를 결정하는 게 5번 높이의 최고간도 최대. 그래서 2, 3, 5번이 이 정도 크기의 그 정도 용도의 건축물을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가 2, 3, 4번이 필수로서 하나고 또 이것이 장차 들어갔을 때도 운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기반서를 설치해 줘야만 돼. 그래서 4번이 기반서를 배치하고 규모. 그래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2, 3, 4, 5번밖에 없어. 나머지는 선택이죠. 답이 5번이 교통처리기엔 선택사항입니다. 11번에 국계법에 의하여 특광시장운수의 허가, 이게 개발행위 허가잖아요.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 구별하는 거. 이것도 뭐 잘 나왔던 부분 중에, 그리고 이 지문들도 다 많이 나왔던 걸로만 구성을 한 겁니다. 자, 우리 국계법에서 개발행위 허가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어지러운 개발에 관련된 것을 허가받아서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가벼운 것은 통제할 필요 없고, 그죠? 난개발 방지가 목적입니다. 나중에 도시개발법, 정비법에서도 이 개발행위 비슷한 허가 대상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의 사업의 지장을 안 주려고 사업의 지장을 줄 만한 것들을 허가받아서 통제시키는 규정이라 여기랑 취지가 다르고 그쪽에 둘은 서로 비슷하지만 국계법보다는 그쪽이 더 세게 돼 있는 거예요. 차이점 위주로 거기서 공부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난개발 방지, 난개발에 관련된 것만. 1번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건축 보유한 분할 제한면 미만으로의 분할. 보통 토지 분할이면 작게 분할 좀 미만 아니면 너비 5m로 분할하는 게 허가 대상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이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 건축에서 같은 취지로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땅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똑같아요. 취지는 일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잘게 분할하는 거. 요거 아예 분할 금지잖아. 분할 금지. 허가받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분할 금지라고. 그래서 요것은 건축에서 분할이 금지이기 때문에 요거를 빼고 나머지 중에서 아까 취지대로 분할 미만 너비 5m 이하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허가 대상이. 그래서 이건 허가 대상 아니고요. 2번에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라면 경작을 위한 것이니까 난개발 아니잖아요. 건물 짓려고 하는 게 난개발 아닙니까? 농사 짓기 위한 것이라 아니고 경작을 위한 것이라면 비록 전답서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더라도 농지내에서 변경하기 때문에 가벼운 것으로 보는 거예요. 가벼운 것이라 허가될 필요가 없는 많이 나왔던 거. 그리고 3번에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의 채취니까 이것도 허가 대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 토속의 채취가 수단에 불과하잖아. 형질 변경의 목적이면 목적인 형질 변경에 대해서 허가를 따로 받기 때문에 그 안에 토속의 채취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속의 채취는 별도로 받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속의 채취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토속 채취 자체가 목적이 되니까 허가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아니죠. 자, 그리고 4번은 관리지역 안에서 울타리 밖에 물건을 1호 이상 쌓는. 자, 우리 야외에 울타리 밖에 물건을 최소 1호 이상 쌓는 거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녹관자에서만이잖아. 녹관자. 주상호는 처음부터 자연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농림지역은 영농편 이상 일부로 제외했다. 야외에 많이 쌓아놓으니까. 그래서 결국 녹지와 비도지역 중에서 농림지역이 빠진 녹관자에서만 그 중에 하나잖아요. 관리지역. 그러니까 허가 대상 맞습니다. 5번에 도시개발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도시개발 사업이면 도시군계획 사업이고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을 하면 이 도시군계획 세 가지는
각각의 이렇게 간단하게 개발행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각각의 고유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개발행 허가는 도시 군 계획 사업이 아닌 개발행위를 전제로 해서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라 도시 군 계획 사업에 속하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 아닌 거예요. 자, 이것도 많이 나왔던 거죠. 12번 보시면 국회법상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대한 설문. 자, 우리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서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나오는 거. 개발밀도가 너무 심해서 관리 들어가는 기반시설가 곤란할 정도 너무 심해서 앞으로는 인구를 막기 위해서 건폐율주를 강화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자, 1번이 특광시장원수가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치 이게 맞습니다. 우리 국회법에 나오는 얘기 중에서 행정관할이면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그거라면은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지정한다 답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개발도 관리계획처럼 관리계획 내용이 아닌 것이면 보통 특광시장원수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특광시장원수, 요것도 특광시장원수. 중요한 내용이면서 특광시장원수가 하니까 지방도시의 심의 거치는 것도 맞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정답이지만 여기서는 2, 3, 4, 5번이 왜 틀린지를 정확히 보셔야 돼. 공부용으로는 2번 개발도 관리구역은 관리계획으로 아니잖아. 관리계획 내용 아니니까 이거 틀렸죠. 3번에 개발도 관리구역 지정할 때 지방도시의 심의전에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된다. 주민의 의견 안 듣습니다. 이것은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1번처럼 똑같은데 주민 의견을 듣습니다. 여기는 안 들어요. 제가 주민 의견은 당연히 기본 구조가 주민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랑 관련된 일이니까 주민 의견을 들으라는 취지로 보시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허가처럼 개별적인 허가에 불과하면 주민 의견을 안 들어요. 주민들 관심도 없어. 안 들어. 그러니까 큰일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큰일. 주민의 전체 이해랑 관련된 큰일에 대해서 듣는 건데 큰일 중에서도 주민의 반대가 뻔하면 일부러 피해가려고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큰일이지만 이게 개발도 관리구역이 지정되면은 용적률을 최대 50%까지 강화하고 값이 반으로 떨어져.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안 들어. 근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신축 중축 행위를 하다가 돈은 내죠. 돈은 200 넘으면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내더라도 그래서 기반시설이 설치되면 본인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는 거 아니죠. 그 차이죠. 4번의 녹지나 계획관리 지역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 수용률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에서 기반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기반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하는 건 맞습니다. 이 정도로 개발도가 심하기 때문에 기반설치가 안 되는 심하기 때문에 이제 밑으로 지정하는 건데 대상이 틀렸어요. 녹지나 계획관리 지역이 틀렸죠. 녹지나 계획관리 지역이 어떻게 기반설치가 곤란하도록 심하게 개발이 될 수 있어요? 주상공이지 주상공. 주상공 정도에 대해 이렇게 개발될 거 아닙니까? 대상이 틀렸어요. 주상공. 녹지나 계획관리 지역이 아니고 5번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최대한 돼 50% 범위 안에서 강화에 적용한다. 용적률을 50% 강화한다고 해야 됩니다. 건폐율이 아니고 여러분 개발도 관리구역에서는 밀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법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 둘 다 0이 정함에 따라 강화한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50% 얘기 없이 만약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한다, 완화하고 강화한다면 맞아요. 그런데 0에서는 구체적으로 50% 강화한다는 표현 쓸 때는 용적률만 50% 강화지 건폐율은 손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아니고 용적률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부터 개발법 문제가 들어가는데 항상 개발법의 문제가 나오면 그 도시개발사업의 체계를 떠올린 상태에서 풀어야 됩니다. 정비법의 문제가 나오면 정비사업의 체계를 떠올린 상태에서 풀어야 돼요. 근데 제가 평상시 이제 이론 강의할 때는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보통은 그냥 생각하시라 이렇게 하고 생각을 통해서 말로만 하는데 지금은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론 강의를 할 때 충분히 안 했기 때문에 이 흐름은 잡아드린 상태에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 사업이라면 이 순서를 정확히 틀을 잡아내야 됩니다. 이 순서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전체 계획, 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추려서 개발 계획을 하죠.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여기서 틀을 정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원칙적 순서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 순서가 뒤바뀔 수 있는 경우는 녹지나 비도시 지역 등처럼 변두리 대상을 할 때는 더 특유혜라가 있기 때문에
구역부터 지정을 해야 투기 통제가 가능해지거든요. 구역 지정됐을 때. 그래서 이럴 때는 먼저 도시개발구역을 기술적으로 지정을 해서 투기 통제를 한 이후에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수 있는 예외 규정으로서 언제 이렇게 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구역 이 원칙적 순서는 이거야. 예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역 지정된 이후에 이 사업의 시행자가 누가 되느냐. 우리 시행자라면 믿어주는 공공과 그렇지 않은 민간이 있고요. 민간 중에서 대표가 이제 도시개발조합이 아니겠습니까? 시행자 파트너고 시행자는 사업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나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실시하겠다.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여기에 대해서 인가를 받음으로써 사업 시행권을 딸 겁니다. 사업 시행권을 따고 사업 시행권 땄으면 이제 누구에게 뭘 줄지 계획이 필요한데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세 가지 방식으로 하잖아요. 우리 수용 사용 방식, 우리 수용 사용해서 내보내고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수용 사용 방식이 있고 당사자 땅 가진 사람이 사업에 참여해서 새로운 땅을 받는 환지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둘을 섞어 쓰는 혼용 방식 세 가지가 있는데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해왔다라면 여기서 정하거든요. 어느 방식 할지는 여기까지는 공통점이고 이 방식으로 해왔다면 공급계획이 나오고 이 공급계획에 따라 이제 공사 끝나면은 뭐 준공검사 공사 완료 공고 후에 이제 공급을 할 겁니다. 환지 방식으로 했다라면은 환지를 누구에게 줄지 환지계획 세우고 환지계획에서 이제 인가를 받고 나서 환지계획 인가 고시 후에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가 끝났다. 환지 처분, 공사 끝나면 조성된 환지를 처분하는 거예요. 이 공사 기한은 여기도 나오죠. 그런데 요거 다음에 환지 처분이 붙기 때문에 여기만 따로 표시했어요. 여기다 공사 끝나면 준공검사 받은 후에 공사 완료 공고 후에 환지 처분하죠. 중간 생략해놨고 공사기간이 장기간일 때 중간에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는 임의적 제도로서 예정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도시개발 사업의 틀이고요. 이때도 여기서 도시개발법의 행정청을 정리한다면은 이 구역의 지정권자가 대부분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관련된 행정청이라면 구역의 지정권자가 대부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하나 빼고 환지계획 인가권자만 이 인가권자가 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요거 따로 기억하시고 환지계획 인가권자인 시장군수, 구청장 요거 따로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다 구역지정권자인데 이 유명한 구역지정권자가 시도지사가 구역을 지정하죠. 시도지사, 대도시에서는 대도시 시장까지 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장이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있는데 이 국장이 하는 것도 잘 나오는 부분이죠. 그리고 행정청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구역 지정권자는 아니고 이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인 시도지사에게 구역 지정을 할 때는 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요청권자에 불과하고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12사람이 있는데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도 시행자가 되려는 자 중에서도 행정청은 지정권자인지 요청권자니까 빠지고 조합은 구역 이후에나 만들어지는 사람이라 미리 제한을 못해요. 행정처나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행정처나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제한도 이 사람에게 제한하는 게 아니고 시장으로서 제한할 수 있는 제한권자라고 했던 거. 이런 그림. 그리고 이때도 개발법에서 동의요건이라면 동의요건하면 그래도 중심을 잡는 게 면적 기준으로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와 미시지어 또는이 아니라 둘 다 같이 해야 돼요.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 걸 이거를 제일 많이 나오는 일반 동의로 보시고 그렇지 않은 예외 세 가지를 따로 기억하시는 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이게 도시개발 사업의 뜻을 이렇게 이거 한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문제 물을 때 어디에 어느 부분을 묻는지를 생각하셔야 헷갈림이 없습니다. 자, 일단 10분 쉰 다음에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